안녕하십니까. 지금 건국대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정조 전설 형성에 나타난 의미와 가정과 전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소 그 내용이 좀 소박하고 좀 아직 논의가 조금 성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직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논문이라 조금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먼저 목차를 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조에 관한 서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소설, 드라마,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또 드라마 한 편이 정조와 의빈 성씨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투사되는 동시에 또 향유자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들을 구비문학 혹은 설화에 조금 돌리면 그 전승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조에 관한 구비설화는 그 유형과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조사되는 지역이 그 수원 조금 지역과 그 다음에 그 화성 지역, 특히 화성의 태안읍을 위주로 해서 그 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 선행 연구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정조의 전설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좀 정보를 주고 있는 한 편의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조 설화 중에서 한 편의 유형을 그 소설로 만든 그 작품과 서로 비교하는 상호 텍스트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논문의 어떤 이러한 정조설화의 어떤 제한성은 기본적으로 수가 그 많지 않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설화와 구별될 수 있는 정조전설만의 어떤 유표적인 자질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조설화의 제한적이고 어떤 변별적인 특성은 정조라는 인물, 역사 인물과 증거를 통해서 전승되는 전설의 정체성과 그 의미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구비설화가 지닌 어떤 전설로서의 성격과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의미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정조 전설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정조설화에 나타나는 그 여러 하소들 가운데서 특히 몇 가지의 하소들이 다른 설화, 특히 숙종 인물 전설과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정조설화의 특수성과 의미와 가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조 관련 구비설화의 어떤 양상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로 그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하는, 특히 구비설화에서는 그 구비문학 대계라든지 구전 그 한국 구전설화와 같은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조 관련 설화들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화성군지나 수원시사 같은 군지 시지와 같은 지역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전국 단위의 전승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증거물을 통해 전승된다는 전설의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설화들의 유형들을, 양상들을 내용과 유형별로 좀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몇 가지 나눠지고요. 이것들이 이제 군지나 시지를 통해서 많이 전승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 관련 구비설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뭐 송충이를 깨문 정조대왕, 지지대 국의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 민어로 직강벼슬한 사람, 원을 능으로 부르게 된 유래, 능참봉, 정조와 명지간, 불기한 대로 사형집행, 그 다음에 정조와 윤행임에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 가운데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와 그 다음에 정조와 명지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설화에 좀 주목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숙종 그 인물 전설과 서로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일단은 그 중점적으로 중심을 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조 관련 설화의 특징은 대부분 아버지 사도세자, 육릉이겠죠? 그 육릉과 연관된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세자의 묘는 이야기의 발단이나 결과물이 되는 등의 직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나 정조와 명지간 이러한 설화들은 정조가 사도세자를 묘를 찾는 어떤 능행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설화들을 통해서 정조가 궁밖의 다른 계층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로서의 이러한 사도세자의 묘는 정조 관련 설화가 다른 인물 전설과 민담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변별적으로 작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설은 증거물을 기반으로 실제한다고 믿어지는 세계를 지시하는데요. 이때 전설이 지시하고 있는 세계는 실제 세계인 동시에 허구 세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어떤 가리키고 있는 전설이 나타내고 있는 그 세계는 실제 세계이자 또 거기에는 일정 부분 또 허구의 세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설 아래서의 이러한 실제와 허구는 좀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 속에서의 허구 세계를 그려내는 방식 중에서 화소와 각편이라는 형식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실제화된 세계와 세계의 구조와 실제 세계가 어떻게 결합하면서 전설로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조와 유사한 화소를 가진 설화인 숙종설화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정조와 명지간,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라고 하는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그 정조의 전설들을 좀 이 경험 세계와 허구 세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나눠보기 위해서 두 지점들을 한번 좀 분리해서 그리고 3-2장에서는 그러한 허구 세계를 그려내는 방식이 어떻게 구현화되는지 대표적인 이런 화소들을 수용하거나 또 삽입함으로써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점들을 좀 밝히려고 했었고요. 먼저 정조와 명지간 설화를 좀 보겠는데요. 이 설화는 정조가 능행길에 아버지의 묘에 왔다가 나쁜 터를 장사를 지내는 어떤 사람을 상주를 보고 이때 이제 정조는 그 풍수를 볼 수 아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돈을 주어 좋은 곳에 묘를 쓰게 합니다. 정조가 이제 그 묘를 쓰게 하면서 왜 여기다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지간이 알려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지간을 찾아가서 왜 여기다가 자리를 알려줬느냐 하니까 그곳이 백량을 그 상주가 백량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정조가 당신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게 사냐고 묻자 여기에 지금 임금이 올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조는 그를 보고 그 지간에게 큰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라고 하는 설화인데요. 이것도 정조가 그 능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미복찬임으로 이제 암행의 형태로 아버지 산소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 산소를 가리키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산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아버지 산소를 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왕의 그 묘가 아니라 그 왕자나 어떤 세자나 그런 신분의 이제 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어떤 남자가 말하기에 그것은 디주대왕의 애기 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부르고 산소를 능이라고 불러준 것에서 매우 흠촉해하면서 이제 정조가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묻죠. 당신은 글 공부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글 공부를 했지만 과거에서 매번 떨어진다. 자, 그러면서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조가 얼마 뒤에 과거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꼭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보는데 그 과거 시제가 그 이생은과 선비가 나눴던 대화였던 것이죠. 그래 과거에 급제를 하고 이를 간촌 이생원의 벼락과거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선화는 모두 실제의 인물인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표상하죠. 자, 그렇지만 설화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실제 세계 속의 정조와는 동일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정조라는 기표는 계속해서 현실의 그 인물 자체를 지시하는 동시에 또 역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사실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이것은 핵심적 이러한 텍스트 내에서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서 또 허구 세계를 또 내용으로서 결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경험 세계와 허구 세계가 서로 결합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의 명지간 이야기 역시도 능행이라고 하는 이 정조의 명지간 이야기는 능행이라고 하는 이때 경험 세계는 능행이라고 하는 그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능행이 단순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행이 정조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실제 역사에서도 보듯이 여기서 뭐 노인을 불러서 고통스러운 일을 들어주었다든지 혹은 그 어떤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런 역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능행이 단순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조가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런데 그 향유차들은 이 역사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데 그친다면 이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새롭게 추론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화에서는 이러한 경험 세계와는 다른 그 향유축만의 그 설화의 향유축만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허구로서 개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조의 전설, 특히 명지간 전설에서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정을 베푸는 정조가 그것이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던지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답이 이 서사의 핵심적인 서사를 추동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충은 이생원의 벼락가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화에서 이 원으로 불렸던 사도세자의 무덤이 능으로 불리게 된 그 계기를 밝히는 전설입니다. 경험 세계 자체로만 본다면 그 사도세자가 원에서 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을 이야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설화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제시합니다. 실제 역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금의 육릉이라고 불리게 된 그것은 이제 고종 때 시기 사도세자가 추존되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세계와는 달리 설화는 새로운 허구적 사실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사도세자를 디주대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왕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요컨대 이 설화는 텍스트 내에 상상된 세계와 사도세자라는 묘라는 그리고 능행 같은 그런 경험세를 대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허구 세계는 정조에 대한 설화 향유층의 나름대로의 해석과 질문에 관한 상상력에 의해서 재구성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허구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까 말했던 말의 반복일 텐데요. 현실 경험에 대한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향유축 나눔의 상상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에 관한 경험 세계가 결합하는 허구 세계가 어떠하게 구성되고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종설화와 비교를 해보려고 한 것이죠. 숙종설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그 수도 많고 또 전승 범위도 넓은 설화입니다. 그리고 그 숙종의 다양한 어떤 행적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설화는 숙종의 실제 행적보다는 암행, 풍수, 이인과 같은 어떤 설화적인 화소들과 얽혀서 재창작되어 전승되게 됩니다. 이것은 숙종대왕과 풍수라고 하는 설화 유형인데요. 앞서 살펴본 정조와 명지간이라고 하는 설화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어떤 구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조설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정조설화는 허구적 사실과 경험적 세계 사이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서 숙종설화는 증거물도 나타나지 않고 그 설화가 지시하는 그 세계 자체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조설화에 비해서 전설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숙종이 하필이면 풍수의 밝은 인물인지 어떻게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단서가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숙종이라는 어떤 역사 인물과 허구 이야기와의 연관성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숙종설화의 텍스트 내의 세계는 그 인물에 대한 그 숙종이라는 인물의 개별적인 어떤 평가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민중들이 바라는 왕의 상징 혹은 통치자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왕의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그려나고 있는데 이러한 숙종대왕과의 풍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그 왕 혼자만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서 왕보다 더 뛰어난 지간이 등장하고 설화 속의 이야기들은 주로 지간에 의해서 주도가 되죠. 그래서 숙종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의 어떤 편안하게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왕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인 혹은 다른 존재와의 어떤 소통과 어떤 상호적 관계라고 하는 점들이 강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설화의 특성들은 설화의 어떤 의미들은 정조와 명지간 설화에서 그 화소들을 반복되면서 그러한 의미 역시도 허구 세계에서 그리고 있는 의미 역시도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증거의 개입이 적은 숙종설화와는 달리 정조설화에서는 이러한 허구적 사실, 허구적 세계가 수용되고 삽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조가 이 지역, 이 증거물이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선정을 베풀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조와 명지간 설화가 단순히 이런 숙종설화의 화소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수용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을 변주하고 굴절시키면서 정조에 대한 또 다른 설화로 재구성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정조와 명지간 설화의 변이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지간인 박상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박상이라고 하는 인물의 생존 연대와 정조와는 맞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어떠한 그 지간으로서의 어떤 그 인물을 여기에 차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풍수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앞의 이야기와는 달리 박상이라고 하는 인물로 드러나고요. 이것을 묘를 잘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조금만 고치면, 여기서 금정을 조금만 고치면 좋은 땅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조가 그 금정을 올릴 수 있도록 돈을 준다던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묘자리를 잡아준 지간을 불러서 금정을 낳게 쓴 묘를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간이 이곳이 발복할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자 정조가 재물을 하사했으니까 발복할 자리가 맞았던 것이죠. 이에 정조는 그 박상희와 지간 모두를 데리고 함께 묘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잡은 자리가 지금의 사도세자의 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상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왕 대신에 어떤 지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한 설화의 내용이 사도세자의 묘의 기원이 되는 유래단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것은 그 설화의 증거문인 사도세자의 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떤 정조라는 인물의 속성 역시도 함께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해결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의 능력과 어떤 풍수의 능력이 정조와 박상희로 분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그 금정의 높이만 따라 그 명당을 확인할 수 있는 박상희와 그 너머를 보는 무명지간의 대립을 통해서 어떤 국가 차원의 지간과 어떤 지역 차원의 이인을 등장시키고 이를 비교하면서 지역 차원의 이인이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지간이 함께 데리고 명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그것은 어떤 국가 차원의 인재와 수문 인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정조의 자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묘가 그 묘를 통해서 그 일대의 지금 그 증거물이 있는 그 지역 일대의 정당성 역시 강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숙종대함과 암행 이야기 혹은 숙종대함과 과거 이야기를 그 과거 시험 이야기와 간촌 이생원 설화도 역시 화소적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 시험을 알려준 숙종의 이야기는 숙종의 암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보상과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통해 특히 여기서 과거 시험 문제를 알려주어 과거 급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화죠. 간촌 이생원과 벼락 과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러한 화소들을 수용하는데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에도 변주와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숙종설화의 경우는 대부분 해결자로서 주도적인 어떤 통치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있다면 정조의 이야기는 정조 그 자체가 욕망을 가진 존재.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추승하고 싶고 또 아버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인데 그러한 욕망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생과 같은 민중적인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설화는 보여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그 보은적인 성격이 강하고 어떤 그 왕과 민중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2에 대한 3-2에 대한 좀 다시 3-3으로 좀 만들었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내용이 좀 보완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설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는가? 그래서 정조 전설은 어떤 향유층인 이 지역의 향유층인 지역민들의 관점을 통해서
어떤 실제 역사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했을 법한 대안적 세계를 나름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려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화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구현하면서 이를 변주하는 방식으로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설화는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성공의 원인과 근거를 정조에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들, 여러 인물들, 그 유형인물과 무명인물 간의 상호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하고 있고요. 자, 이때의 이 무명인물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 전승주체들이 사는 그 공간 자체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그 정조 전설은 어떤 향유층이 자신들을 설화 속의 무명인물에 투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경험적 역사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대안 세계를 만들어서 그 자체가 자신들을 역사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죠?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정조전설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성 군지나 수원 시사와 같은 군지, 시지에 확인되는 수원과 화성 일대의 정조 관련 구비설화가 지닌 전설로서의 성격과 정체성을 밝히고 그 의미작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정조전설에 대한 논의가 아주 희소한 가운데 기존의 논의에서 이루어진 유형을 더 확장하고 의미화 과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2장의 정조 관련 구비 설화의 존재 양상에서 51편을 제시하고 크게 9가지 유형군으로 정리하였는데요. 그 표에 9가지 유형군 제목이 있으면 그 논의를 전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만 이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유형군의 제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논문에서는 정조 관련 구비 설화, 또 정조설화, 정조전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험세계와 허구세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3.1에서 경험세계와 허구세계를 통해 본 정조전설의 정체성에서 정조와 명지관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무명지관의 예지력인 허구의 사건을 시작으로 정조가 능행을 통해 선정을 베푼 경험세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간촌 이생행의 벼락 과거는 사도세조의 모가 원에서 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기반한 경험세계와 사도세자를 대왕으로 인식하는 허구세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그 오세정 선생님의 논의에 따르면 허구세계가 원인이 되고 경험세계가 결과가 되는 경우를 전설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조전설의 경우에는 경험세계와 허구세계의 관계가 서로 바뀌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인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정조전설 속의 허구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숙종설화와 비교를 시도했는데요. 정조와 명지관의 변이형에서 정조전설의 특수성과 지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조전설은 허구적인 사실들을 수용하고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정조가 실제 지역인 화성과 관계 맺고 또 지역의 인재를 등용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관촌 이생원의 벼락과거에서도 관촌 이생원이 사도세조의 산소를 디주대왕 애기능으로 명명한 사도세조를 추송하고자 하는 정조의 욕망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보호운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조와 사도세조의 묘와 관련된 이야기는 송충이를 깨물다, 또 능참봉 이야기, 집강벼슬, 능골의 유래, 정조와 제지대 유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유형군에 대한 좀 보완 해석, 그러니까 지금은 2가지 유형군에 대해서만 그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2장에서 보여준 그 설화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정조전설이 사도세자의 묘인 윤건능과 관계 맺고 있는 특수성과 지역성을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조에 대한 지역 민심이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을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좀 그 부분을 나누어서 지역민들이 전승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들을 어떤 입장에서 전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수원 화성 지역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윤건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조 전설의 생명력이 여러 유형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전체 정조 전설을 보여주다 보니 곤장한대나 정조와 윤회인 같은 유형군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정조 전설을 모두 모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도세자의 묘와 관련된 전설로 집중하여 화성의 지역성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승한 집단의 전승 의식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해경궁 씨의 회감년을 화성에서 열어 정조가 추구한 꿈이 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 전설의 범주를 사도세자의 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정조의 욕망과 그것을 전설로 형성한 전승 집단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진다면 화성이 갖고 있는 지역성과 그 안에서 펼쳐진 정조와 지역민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예, 그것을 좀 묶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크게 그 토론자가 세부적으로 나누었던 거를 크게 이제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론해주신 김경희 선생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직 조금 미진한 논문이다 보니까 읽으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해주신 토론문의 내용들이 약간 울리나요? 이렇게 좀 울리게 들리는데, 그 토론해주신 내용들이 질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앞으로 좀 논문을 수정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좀 자료 정리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어떤 개념 정리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1번과 또 뒤에 나오는 3, 4번에 대한 질문들도 또 통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정조설화 두 편을만 가지고 이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라고 하는 또 질문도 엮어서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정조설화나 이런 것들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좀 단순해 보인다, 혹은 또는 그 정조 이야기 하면은 뭐 효 이런 식으로 되게 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파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사한 숙종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다뤘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그 변별자들을 찾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두 편의 작품들을 좀 선택한, 임의적으로 좀 선택한 좀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요 다른 설화들 선생님 말씀해 주신 여기에 지금 두 편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이러한 방식들로 설명할 수 있을지, 혹은 여기서 또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하는 어떤 그 방식들이 있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다른 것과 이렇게 딱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련주 지금 순서 맥락 없이 조금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데, 3번 질문에 이제 정조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
이게 긍정적인 정조가 긍정적이기만 했을까? 부정적인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 특히 이 설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한편에 그 곤장한대라고 하는 이 설화는 조금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이게 용주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조금 정조의 그 면모가 조금 달리 나타나요. 특히 여기서의 문제 해결자는 이제 부사로 나오는 그 지방간 부사라고 하는 그 인물에서 하는데 그 정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건능의 그 스님들을 중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호하고 뒤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조금 보호해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다 나타나는데 근데 조금 이 설화를 좀 다루기엔 애매한 것이 조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이질적인 부분들이라서 또 아까 4번 질문에서 해주셨다시피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것과도 조금 관련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설화들을 포함할 것인가 이것도 좀 선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전설과는 또 이 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조보다는 어떤 윤건능의 그 용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경험 세계하고 그 허구 세계로 좀 구분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숙종설화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숙종설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인물 전설담으로써 인물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실존 인물 자체가 증거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실로서 어떤 그 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화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숙종의 이야기는 그 안에서도 약간은 상징화되고 민담화된 그런 경향이 있는 설화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그 설화가 지시하는 세계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정조설화를 좀 그 변별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야기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향유자의 입장에서 이 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허구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어떠한 그 정조에 관련된 뭔가 이야기나 어떤 사실이나 그 정조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 가상의 허구의 이야기들을 추동한다는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로 본 것이고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때의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이건 서사적 순서가 아니라 그 향유층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반대로 서사적 순서로 서사 차원에서 본다면 그 안에서의 이야기는 윤건능으로 행차했다. 어떤 능행을 했다라는 게 원인이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게 결말이 되는 이러한 서사적 구성이라면 이 서사적 구성이 이야기를 하는 향유층이 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원인이 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그 설화들이 향유되고 이야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빠뜨린 질문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에 정조의 욕망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조 욕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설의 어떤 그 증거물 아니면 경험 세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제 질문을 이렇게 온전하게 조금 이해를 아직은 좀 이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역사적 사건 자체가 그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역사적 사건 자체가 이 화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윤건능, 뭐 원차린 용주사, 뭐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까지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이 지역이 구성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조의 욕망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물로서 이해하고 또 이야기를 설명하고 또 이야기가 그 정도의 욕망을 지시하는 방식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혹시 빠진 질문이 있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